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3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2강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개인 투자자가 추구할 수 있는 4가지 투자 스타일인데요. 잠시 지난 시간 복습해 보자면 투자 수익에는 베타와 알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투자 철학이란 시장의 실수를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투자 철학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으며, 여러분이 투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그 투자 철학에 일관된 투자 전략을 정립한 뒤 그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을 홀로 하려면 3에서 5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니,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4가지 투자 스타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지수 추종, 펀더멘탈 기반 가치 투자, 매크로 기반 자산 배분, 스윙 트레이딩인데요. 첫 번째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은 말 그대로 인덱스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타와 알파 중에 알파는 포기하고 오로지 베타만을 좇아서 연 6에서 11% 수익에 만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야 투자 유튜버고 또 투자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수록 조회수도 오르고 플랫폼 유저도 늘어나니 좋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 뒤에 있는 전략들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패시브 지수 추종, 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초심자가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주가 지수의 수익률인 6에서 11%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냥 패시브하게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하면 6에서 11%를 벌 수 있는데, 스스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마이너스 10%에서 서서히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짜기에서 계속 변동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포기하게 될 뿐더러, 그냥 포기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이 골짜기에서 머물면서 제대로 된 정론을 공부하기는커녕 쉽게 돈 벌 수 있는 여행을 바라거나 도박적인 매매에 몰두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노동의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하지 않으실 거라면 처음부터 이 패시브 투자에만 머무는 것이 삶에서 많은 고통을 덜어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이 골짜기 그림을 기억하시고, 아직 공부와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에 설익은 채로 막 여기서 투자하기보다는 기본 자산의 80%는 이 지수 추종 전략에 넣어둔 채로 한 20% 정도를 조금씩 개별 종목에 가치 투자를 해보시던가 매매를 하시던가 하다가 점점 이제 궤도에 오르면 오를수록 액티브 비중을 이렇게 늘려나간다면, 지금 이 골짜기를 이렇게 깊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한 요 정도로 우상향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초심자가 이 지수 추종 전략을 구사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적립식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주식 투자에 흥미는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뭔가 개별 종목을 사기에는 겁이 나고, 주가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스파이나 QQQ와 같은 ETF에 덜컥 목돈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시브로 지수 추종을 하겠다는 뜻은 그 어떤 투자 의사 결정도 하지 않고 베타 수익, 즉 리스크에 대한 보상, 그 리스크 프리미엄만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특정 시점의 특정 가격에 목돈을 넣는 행위는 사실 그 시점과 그 가격이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액티브한 판단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이 시점도 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타이밍을 재는 게 조금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꼭 이 초심자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한창 좋고 이렇게 과열이 될 때, 평소에 주식을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왔던 미국 주식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의 주가 지수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30년 투자했는데도 마이너스일 확률이 꽤나 유의미하게 높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버블이 터진 후에 15년, 16년 동안 정고점을 탈환하지 못했던 시기들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라면 반드시 이 적립식으로 지수 추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스무딩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런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꽤나 빠르게 이제 본전 회복하고 우상향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럼 나는 지금 3억 원 있는데 적립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은 나머지 2억 9,90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단기국채 투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씩 넣기 시작했는데
주가 지수가 막 20%씩 폭락하는 일이 있다. 올해 4월처럼 그러면은 그럴 때 어느 정도 많이 막 1억 정도 투입하고 그 정도는 조절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개인이 하기 좋은 4가지 전략 중 첫 번째는 패시브 지수 추종이었고요. 나머지 3가지는 이제 액티브 투자의 세계입니다. 내가 주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세계, 그리고 그 세계는 사냥감과 사냥꾼이 있습니다. 내가 주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는 초과 손실을 낸다는 뜻과 같죠. 내가 한 번 한 번의 바보 같은 매매를 할 때마다 이 상대방은 초과 수익을 얻게 된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되고요. 사실 지수 추종 전략에 대해서도 오늘 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할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액티브 전략들은 각각이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토픽들입니다. 당연히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요약하고 이후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펀더멘탈 기반 가치 투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어서 정량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영진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뒤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해서 적정 가치,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추정해 봅니다. 그런 다음 그 적정 주가에 비해서 현재 실제 시장 가격이 더 싸다면 매수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적정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가치 평가 방식은 엔비디아와 유사한 기업들의 PER이나 PBR과 같은 배수를 참조하여 엔비디아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와 비슷한 업계 기업 A는 PER이 20이고 기업 B는 PER이 24고 기업 C는 20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엔비디아 유사 기업들의 PER 평균이 22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적정 PER도 22라고 추정을 한 뒤에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10이라면은 주가가 얼마가 돼야지 이 적정 PER인 22가 되는가 생각해보면은 요거 2개를 곱하면은 220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가격은 180달러다. 그럼 적정 주가 대비 한 20% 저렴하니까 매수 찬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유사 기업들의 PER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에서 사이클적인 부분 좀 보정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복잡한데 단순 요약하면 이 정도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부동산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어떤 아파트가 30평에 2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상대가치 평가를 해보려면 유사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보면 되겠죠. 주위에 아파트 25평짜리는 2억 5천, 그 다음에 40평짜리는 4억 등등 해서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PER은 주가 나누기 순이익이었는데 이건 집값 나누기 평수, 요런 배수를 쓰는 거죠. 요게 이제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30평이니까 평당 1,000만 원으로 곱하면 3억 원이 적정 가격인데 2억 8천에 나와 있으니까 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상대가치 평가의 약점은 유사 기업들도 전부 고평가되어 있다면 엔비디아는 그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실제로는 비쌀 수도 있는데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까 전에 아파트 예시에서도 그냥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엄청 고평가되어 있으면은 주위 평당 시세로 지금 이 아파트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를 활용하는 어떤 가치 투자자의 투자 철학은 시장은 평균적으로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단에서는 그런 좀 미스매치가 생겨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가치평가 방식은 내재가치평가입니다. 내재가치평가는 어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1억 벌고 내후년에는 3억 벌고 이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추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을 해서 합칩니다. 이 현재 가치란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 내년에 100만 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라면 모두가 당장 받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당장 100만 원 받으면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게 102만 원이 되니까요. 근데 이 말은 내년에 받을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자율로 나눈 약 9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2년 후라면은 요거는 이제 복리로 2번 나눠가지고 한 9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로 예시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의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월세는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명이 30년이라 하면 매년 1200씩 벌면은 30년 동안 3억 6천을 벌어들이겠죠. 그럼 이 아파트의 적정 가치는 3억 6천일까요? 아니겠죠. 올해 바로 받는 1200은 현재 가치로 1200이지만 10년 후에 받을 1200은 훨씬 더
액수가 작겠죠. 그렇게 해서 미래 받을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이제 할인한 다음에 전부 더합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금 흐름 받을 것들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한 다음 다 더한 것이 이 아파트 혹은 이 기업의 가치다. 이것을 내재가치평가 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내재가치평가법 안에는 배당 할인 모형, 잔여이익 모형,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가지를 연마해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한 뒤 그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초심자들이 가치 투자를 공부하면서 조금은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가치평가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면 정확하게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어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기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론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산업, 경제 흐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 가설을 세웠을 때 그 투자 가설을 구체적인 숫자로 치환해주는 어떤 계산기와 같은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회계 지식과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과 경제 흐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력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걸 통해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투자 기회가 무엇인지 그 투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사고력. 그래서 훌륭한 가치 투자자들을 보면 워런 버핏, 찰리 멍거는 하루 500에서 1000페이지를 읽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필립 피셔, 하워드 막스, 세스 클라머를 비롯해 엄청난 독서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전략인 자산 배분과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